네, 안녕하세요. 미스테릭입니다. 네, 오늘도 지금 그린카와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린카이긴 한데 오늘은 번호판에 그린카 카드가 안 달려 있고 그냥 일반 렌트카 번호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이번 차는 K7의 후속입니다. K7의 후속으로 지금 아예 이름을 바꿔가지고 K8, 그러니까 뭐 K8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서 계속 K8이라고 부르겠지만 예, K8이라는 이름으로 아예 바꿔가지고 풀체인지가 돼서 나온 차량이고요. 사실상 말이 차가 바뀌었지 솔직히 얘기하면 K7의 연장선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K7 대비 차가 좀 커지긴 했어요.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이 5m가 넘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5m가 채 안 됐던 K7이랑은 급 차이를 조금이라도 더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뭐 그랜저가 또 풀체인지를 하고 나오게 되면은 비슷해지겠죠. 이 차량 2.5 가솔린하고 3.5 가솔린 그리고 이제 뭐 LPG 가스 세 가지 파워트레인이 있는데 보통 이렇게 카쇼링이나 렌트 같은 경우는 뭐 가스차, 그러니까 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스도 3.5기 때문에 3.5 LPG를 들여놓는 경우가 꽤 많기는 한데 이번에는 3.5 LPG는 아니고요. 일반 가솔린을 들여놨는데 그것도 조금 재밌게 보통은 이게 렌트카가 렌트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배기량은 높은 거를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차값의 출고 가격에 대한 부담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뭐 그냥 어차피 2.0만 넘으면 상관이 없어서 그런지 이번 같은 경우는 2.5 가솔린이 들어왔습니다. 이게 사실 겉모습만 봐서는 2.5랑 3.5랑 구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이제는 차량 후면에 그 배기량 엠블럼이나 레터링 같은 것도 붙지가 않기 때문에 단순히 뭐 외관 같은 걸 봐서는 구분하기가 조금 힘든데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구분이 가능한 외관이 있긴 있어요. 딱 보면 딱 알 수가 있는 게 휠입니다. 지금 17인치 휠이 달려 있거든요. 17인치 휠은 2.5밖에 안 들어가요. 3.5가 될 때부터 바로 그냥 18인치로 올라가기 때문에 17인치 휠은 2.5 가솔린밖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거 말고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그냥 엔진룸을 열어보는 거예요. 네, 이제 이게 엔진룸인데 제가 보통 뭐 차 리뷰하면서 엔진룸을 열어본 적은 거의 없기는 한데요. 보자면은 일단 뭐 GDI 엔진은 뭐 2.5나 3.5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엔진 커브에 있는 GDI 가지고는 파악할 수는 없고요. 보통 엔진룸 본네트 위쪽에 요쪽이나 아니면 요쪽을 보시면 이렇게 차량 엔진 제원표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배출가스 관련해 가지고 무조건 이게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보시면 돼요. 뭐 인증번호, 뭐 동일차점 뭐 이런 거는 볼 필요 없고 여기 이제 엔진 배기량이라고 대놓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엔진 배기량 1497cc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요 딱지가 제일 정확합니다. 어쩌다 보니 엔진룸을 열게 됐는데 나쁘지 않죠. 뭐 그렇게 뭐 엄청 뭐 특별한 거는 없지만서도 가스리프트 달려 있고요. 흔히 이제 본넷 쇼바라고 하는 가스리프트 달려 있고 뭐 꼬챙이 같은 거는 아닙니다. 별거 아니긴 한데 이게 은근히 편하기는 해요. 이렇게 그냥 열고 닫으면 되고요. 예, 운전석 쪽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윈도우 패널, 뭐 별로 특별한 거는 없어요. 일단 전자석으로 프로토 업다운이 다 되고 있어요. 잘 해놨네요. 완전히 깡통 등급인데, 그때 그거부터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요거는 글쎄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니로가 조금 더 고급져 보이기도 하고, 여튼 뭐 그러네요. 아무튼 뭐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되어 있고 도어 포켓이 굉장히 얇아요. 뭐 깊이는 적당한데 얇고 좀 깁니다. 그래서 보통 현대기아 차들이 요즘 도어 포켓에 막 휴대폰조차도 안 들어가는데 이 차는 이게 들어가고도 남아요. 꽤 널찍합니다. 이게 지금 노트 20 울트라거든요. 노트 20 울트라의 케이스를 꽤 두꺼운 거로 씌워놨는데도 뭐 다 들어갑니다. 넉넉하게 다 들어가요. 그리고 하단부에도 뭐 물통 공간 가운데에 있고 그리고 이제 앞뒤로 일반적인 수납 공간 같은 거 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패널이 조금 패턴이 조금 특이한 게 들어가 있네요. 조금 나름대로 있어 보이게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좌석을 보시면은 제일 깡통인데도 불구하고 전동 시트입니다. 풀 전동으로 되어 있고요. 요추 받침까지 다 전동으로 되어 있고 페달은 오르간 페달 적용되어 있고요. 브레이크 페달은 그냥 뭐 항상 그렇지 그런 페달이고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여기도 그냥 일반적인 거랑 비슷해요. 조사각 조절 장치하고 그리고 이제 세단이기 때문에 트렁크를 여는 버튼도 여기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뭐 차체 자세 제어 장치 여기 들어있고 계기판은 그냥 풀 디지털 클러스터입니다. 니로나 투싼이나 스포티지나 그런 차들처럼 구색만 풀 LCD로 해놓고 다른 거는 별로 뭐 기능이라든가 변하는 거라든가 그런 게 없었던 깡통 디지털 클러스터랑 달리 얘는 깡통 등급이어도 디지털 클러스터에 뭔가 변화가 좀 많아요.
지금 문 열려 있다고 지금 여기에도 뜨죠. 뭐 세부적으로 조절을 하면 얘네도 바꿀 수 있고 막 그런데 제가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뭐 세부적으로 조절하고 뭐하고 그렇게까지는 일단 안 해볼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패널 보시면 이거 제가 상당히 극혐하는 터치 패널입니다. 근데 지금 뭐 현대기아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다 이렇게 쓰고 있어가지고요. 뭐 아무래도 대자가 이런 건가 봐요. 제가 못 따라가는 걸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리고 기어 쪽 뭐 조금 이따가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은 일단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깡통 등급이어도 다이얼 기어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운전하는 통풍 시트, 열선 핸들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EPB, 오토홀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수석 쪽입니다. 일단 딴 거는 운전석이랑 거의 동일하니까요. 일단 여기도 프로토로 업다운이 다 되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다 동일하니까 그냥 바로 앉아보면요. 아이쿠야. 뭐 말할 필요도 없죠. 그냥 엄청 넓어요. 이거는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이제 글로브 박스도 꽤 공간이 적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브 박스가 특이한 게 여기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스웨이드라 그래야 되나 이걸? 그런 식으로 마감이 다 돼 있어요. 엄청 깔끔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런 걸로 이 부직포라 그래야 되는지 스웨이드라고 해야 되는지 이걸로 마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막 뭔가 덜컥덜컥거리더라도 그 생 플라스틱에다 딸깍딸깍 하는 그런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고 좀 이런 소리가 나요. 막 딱딱딱딱 소리가 아니라 툭툭툭툭 그런 소리가 납니다. 이거는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그리고 뭐 여기도 등이 하나가 있어요. 요 밑에 여기 글로브 박스 등 들어있고요. 위쪽에 뭐 우드 패턴에다가 뭐 퀼팅 패턴이라 그러던가 이거를 다이아몬드처럼 된 거를 여튼 뭐 그런 식으로 좀 해놓고, 이 위쪽에 대시보드 같은 경우도 생 플라스틱은 아니에요. 뭐 이걸 가죽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뭐 약간 좀 바느질한 패턴도 들어가 있고, 생 플라스틱은 아닌데 그렇다고 뭐 가죽은 아닌 것 같고 약간 좀 말랑말랑 우레탄 같은 그런 재질로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 이것도 뭐 대화면이죠. 12인치일 거예요. 아마 자세한 거는 이따가 본격적으로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문도 심지어 운전석이랑 비슷해요. 이쪽에 도어 포켓 공간도 그렇고 하단부 공간은 뭐 약간 좀 더 작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예지간한 용량은 나옵니다. 물통 하나랑 약간의 더 공간도 있고요. 뭐 패턴도 거의 똑같게 있고, 그리고 뒤쪽도 지금 프로토예요. 뒤쪽까지도 지금 프로토 업다운 다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열선 시트 3단으로 켜고 끄고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센터 암레스트 기본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에는 이제 컵홀더하고 이쪽에 이제 뭐 여기도 핸드폰 같은 거 둘만한 그런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키스루도 있어요. 이거는 트렁크에서 봐야 더 확실할 텐데 이쪽을 열면은 이제 길다란 거 있잖아요. 요만하게 긴 거, 뭐 진짜 스키라든가 보드라든가. 저는 이제 겨울 스포츠를 못하는 사람이라 잘 모르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거 이제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스키라든가 이제 보드라든가 그런 게 긴데, 세단 같은 경우는 2열 폴딩이 안 되거든요. 잘 미국 차 같은 경우는 2열도 다 폴딩을 되게 만드는 편이기는 한데 우리나라 차나 뭐 독일 차는 잘 모르겠는데 여튼 국산차 같은 경우는 소나타급 이상만 돼도 이게 2열 폴딩을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스키스루 같은 거를 따로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트렁크 열었을 때 얼마나 어떤 건지 한번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또 특이한 게 완전히 깡통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수석에 요거 워크인 시트라고 하거든요. 전동 시트에만 들어가는 옵션입니다. 뭐 전동 시트에 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옵션이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지금 운전석 쪽에서 조수석 의자를 움직이게 이제 뭐 만약에 동승자가 잠들었거나 그럴 때 좀 더 편하게 해주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의자 포지션이 좀 이상해가지고 운전에 방해가 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운전석 쪽에서 간단하게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지금 있는 거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좀 뭐랄까 인색하지 않은 편이에요. 여기저기 잘 넣어주는 그런 편입니다. 펠리세이드 들어가 있고 아마 산타페이도 들어가 있고 그럴 거예요. 여기저기 뭐 잘 현대차는 이거를 좀 잘 넣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뒷좌석도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일단 운전석 자체가 이제 J키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조금 앞으로 당겨져 있기도 하고 약간 좀 높게 올라가 있기도 한데 그걸 감안해도 지금 장난 아니에요. 굉장합니다. 진짜 팔뚝이 들어가도 남고요. 팔목 전체가 들어가고도 지금 끝에 조금 남아요. 그리고 뭐 요 공간도 생각보다 넉넉합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이제 시트를 좀 올려앉는 편이기 때문에 이게 좀 남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막 모자라거나 그런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시트 백 포켓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게 뭐 완전 플라스틱 판은 아니고 가죽으로 조금 씌워두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냥 뭐 플라스틱 판때기 같은 게 안에 있어가지고 막 플렉시블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막 부드럽게 막 휘어지고 막 그러지는 않고요. 그냥 형태를 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 콘솔, 여기 이제 공조기 뭐 2개 다 있고요. 뭐 공조 장치 같은 거는 따로 있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제 하단부에 고속 충전 포트 2개가 있어요. 이게 SUV들은 여기에도 이제 포트가 하나씩 좌우로 다 있던데 세단에는 다 안 넣어주는 건지, 지금 이게 등급이 낮아서 없는 건지, 아니면은 뭐 등급이 좀 올라가야 이제 들어가는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DN8 소나타나 DL3 K5에도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은데 뭐 니로급에도 지금 들어가는 건 생각해보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이거 꽤 유용할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없는 게. 이제는 트렁크를 한번 볼게요. 트렁크 여는 거는 아까 운전석 좌측 하단부에 있는 버튼으로도 열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후방 카메라 아래쪽에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 지금 버튼이 있는 거, 이걸 한 번만 눌러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뭐 전동 트렁크는 아니고요. 이게 옵션이 등급이나 옵션이 올라간다는 건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굳이 세단에 전동 트렁크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사실 여기까지는 지금 깡통 등급에는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마 저걸 거예요. 그 삼각대 대용으로 이렇게만 둬도 뭐 트렁크만 열어놔도 저게 반사판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요거를 내려가지고 여기 있는 삼각대를 꺼내서 설치를 하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위쪽에 이제 여기다가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조금 돼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트렁크 안쪽 하판 뚜껑 안쪽도 지금 굉장히 마감 잘 되어 있고요. 심지어 이쪽도 마감이 잘 되어 있습니다. 뚜껑 쪽 여기도 지금 스웨이드로 딱 부직포 같은 걸로 마감 깨끗하게 다 되어 있고요. 트렁크 등은 저기 한가운데 여기 지금 LED로 하얗게 불이 들어오고 있고요. 이게 꽤 밝아요. 뭐 이건 지금 제 조명을 잠깐 꺼보면은 제 조명이 꺼진 상태인데, 이게 액션캠 자체가 영 화질이, 야간 화질이 별로여가지고 그렇지 트렁크가 안 보이진 않습니다. 꽤 그래도 잘 보여요. 이 정도 밝히면 나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앞쪽에 지금 그 뚫려 있는 거, 저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키스로거든요. 이게 이쪽부터 해가지고 저 앞쪽까지 가도록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뭐 만약에 엄청 긴 거라면 운전석까지도 가긴 가겠죠. 불편하긴 하겠지만은. 트렁크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예 여기 이제 당기라고 손잡이도 있잖아요. 당겨보면은 아래쪽에 한 요만큼 공간 꽤 넓거든요. 이 정도 공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카 번호판이 왜 없나 했더니만 여기 이렇게 있었나 봐요. 누가 이거 박았나 보네요. 긁어 먹었는지 어쨌는지. 그래서 지금 번호판 가드를 딴 걸로 바꾼 것 같습니다. 양옆에 있네요 지금. 이거 둘 다 지금 그린카 번호판이죠. 그 안쪽에도 이제 타이어 수리킷 같은 거 같이 들어있고요. 예. 트렁크 공간 뭐 엄청 널널합니다. 뒷좌석 2열 폴딩이 안 되는 건 조금 아쉽기는 해요. 사실 현대차 세단들은 이런 걸 잘 지원을 안 해줘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아반떼 이후로는 없을 거예요. 미국 차들은 보통 이거를 폴딩을 세단들도 다 해주는데 유독 우리나라 차들은 지원을 안 해주네요. 독일 차는 사실 제가 잘 모르겠고. 예. 그렇습니다. 트렁크 뭐 저렇게 좁지는 않고요. 뭐 볼 게 많지는 않네요. 자, 본격적으로 실내를 한번 볼게요. 핸들 디자인이 조금 특이하죠. 일단은 3스포크이기는 한데 약간 좀 특이한 핸들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풀 디지털 클러스터 들어가 있습니다. 뭐 깡통이어도 기본적으로 풀 디지털로 들어가 있고요. 가운데 이제 내비게이션 아마 12.1인치 10.1인치보다는 조금 더 커요. 12.1인치인데 아마 이게 그냥 뭐 세로로는 안 올라가고 가로로만 더 길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체감상 그렇게 막 2인치씩이나 더 크다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10인치짜리에 비해서 좀 더 길어진 느낌은 조금 들기는 해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공조장치 패널, 이거 제가 되게 극혐하는 터치 패널이거든요. 아마 지난번에도 뭐 투싼이나 스포티지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탔던 그 니로도 니로랑 똑같은 공조 패널이 들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바람개비를 누르면 공조 패널이 되는 거고, 요 위에 이 저거 종이 비행기 같은 걸 누르면은 내비게이션 메뉴로 바뀝니다. 근데 이제 이게 두 개가 사실 소리가 좀 달라요. 내비게이션 모드로 들어갈 때는 그냥 띡 소리가 나고, 바람개비 쪽으로 갈 때는 띵 막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어딜 눌러도 바뀌네요. 그냥 뭘 눌러서 바뀌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가운데 패널을 누르면 그냥 무조건 한번 바뀌는 걸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공조장치 때는 이렇게 돼 있고, 뭐 내비게이션 모드일 때는 이렇게 돼 있고, 내비게이션 모드여도 이제 이쪽은 공조장치 패널이 그대로 나와 있네요. 오토랑 뭐 앞뒤 유리 같은 거 하는 게 고정이 돼 있고, 내비일 때는 요거랑 이제 그 이 다이얼 같은 거 그 모드만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동 버튼은 뭐 이쪽에 있고요. 저는 뭐 그냥 여기 있는 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비상등 이것도 굉장히 직관적이고 크게 되어 있습니다. 바람 공조 장치도 뭐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고요. 하단부에 보면은 이제 선택 페이지 아래쪽에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닫고 열고 할 수가 있어요. 얘는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열리고, 또 그냥 눌러서
고정하는 식으로 돼 있고요. 한 번 더 누르면 닫히고 이렇게 돼 있고요. 아마 제 생각엔 여기 뭐가 들어가면은 뭐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얘는 옵션이 없어서 그렇고, 그리고 요게 이제 고속 충전 포트고 요게 일반 USB 미디어 포트가 되겠습니다. 뭐 미디어 포트라고 충전이 안 되는 건 아니고, 대신에 이제 USB 같은 거를 읽는 거는 요쪽 오른쪽 포트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단부는 이제 기어 노브 쪽인데 다이얼 기어가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공간을 조금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쪽에 이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있고, 드라이브 모드 뭐 그렇게 뭐가 많지는 않고요. 그냥 뭐 에코, 노멀, 스포트 딱 3개가 들어가 있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그냥 스마트로 쓰는 거로 조금 더 선호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오토 홀드 켜고 끄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카메라, 이게 어라운드 뷰 같은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후방만 보여주는 그런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건 이제 경고등, 이게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게 디폴트예요. 켜져 있고 가까이에 뭐가 있으면 이제 띡띡띡 하고 경고음이 울리는 거, 그게 이제 디폴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이얼 기어입니다. 제가 버튼 기어를 굉장히 극혐하는데 버튼 기어보다 이제 다이얼 기어는 그래도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지금 뭐 피해로 되면 이렇게 빨갛게 약간 좀 이쁘게 불이 조금 번져가는 모양이 있는데, 이거 피해서 빠지면은 없어지게 되고요. 불은 꺼집니다. 빨간색으로. 다이얼이 훨씬 더 직관적인 게 뭐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핀을 누르면은 뭐 핀은 버튼 기어처럼 쓰는 건 매한가지거든요. 대신에 이제 옮길 때 얘를 이제 다이얼이 이게 한 번 돌아가는 게 있고 2번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R이나 D쪽으로 옮기려면 이거를 2번 해야 됩니다. 2번 해서 옮기는 거고, 한 번만 하면 그냥 N으로 밖에 안 가요. 살짝 해봐야 N으로 밖에 안 가고, 이거를 확실하게 피드백을 확실하게 해서 좌우로 조금 더 강하게 돌려야만 다른 기어 단수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직관적이에요. 안 봐도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면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익숙해지면 편하다는 말은 사실 저는 되게 궤변이라고 생각하고, 안 봐도 할 수 있는 걸로 치면은 이 다이얼이 훨씬 더 직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잘했죠.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제 EPB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되어 있고요. 이 차 깡통 등급이어도 운전석 통풍 시트는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운전석 열선, 조수석 열선, 그리고 열선 핸들, 거기에 운전석만 통풍 시트, 이렇게까지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컵홀더는 뭐 마찬가지로 2개가 들어가는데, 이 편의점 큰 컵 기준으로 반 정도 잠깁니다. 반에서 조금 더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흔들림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고요. 그 보통 기아차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뭐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지만 누르면 툭 튀어나오고 그렇게 되는 게 있는데, 아마 뭐 고급 세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볼품이 없어서 그러는지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컵홀더가 들어가 있고요. 뭐 이런데 무드등 들어가 있을 거고, 들어가면 조금 이쁠 것 같은데 그거는 안 해놨네요. 그리고 콘솔 박스 꽤 널찍하거든요. 깊지는 않아요. 이게 공간은 조금 깊지는 않고, 이거 높이는 살짝 낮은 편인데, 이 앞뒤라든지 좌우라든지 앞뒤보다도 좌우가 조금 넓은 편에 속합니다. 뭐 주먹 2개? 그 정도 지금 들어갈 정도로 좌우는 조금 넓은 편에 속하고요. 대신에 이제 위아래는 조금 좁고 그렇습니다. 뭐 칸막이 같은 거, 주머니 같은 거 하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도 약간 좀 이렇게 휘어 있어서 여는 레버는 이쪽에 하단에 들어가 있어요. 뭐 이쪽에서는 못 열고 이쪽에서만 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이거 워크인 시트, 저 이건 좀 마음에 들어요. 이게 있는 차 타도 없는 차 타면 은근히 좀 불편해요, 사실. 그리고 오버헤드 콘솔도 조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즘 현대기아 차들이 다 그 선글라스 수납함을 빼더라고요. 뭐 이쪽도 뭐 어떻게 공간을 좀 뭐랄까 그렇게 쓰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원가 절감이 아닐까 싶기는 해요. 선글라스 수납함 빼는 것도. 일단 선글라스 수납함은 없고, 켜는 것도 요거를 누르면 둘 다 켜지고, 한쪽만 켜려면은 요거를 그냥 터치를 하면 켜지거든요. 사실 저는 이 터치식으로 켜지는 거 그렇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필연적으로 여기에 손이 닿게 되면은 지문이 묻어요. 좀 지저분한 게 묻기 때문에 그냥 버튼으로 따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좁은 거를 이렇게 눌러가지고 하는 거는 더 좀 별론 것 같아요. 뭐 매번 있는 뭐 유보랑 SOS,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하이패스 카드가 지금 삽입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룸미러가 ECM이 아닌 것 같으면서도 ECM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조명이 꽤 센 조명인데, 이게 여기서는 반사되는 게 이렇게 보여도 제가 이거를 따로 보면은 되게 빛이 약하게 보이거든요. ECM 조명이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적용돼 있네요. 확실하게 지금 ECM으로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볼 거는 없고요. 계기판이나 조금 볼까요? 모드를 보면은
계기판 볼 수 있는 게 이제 뭐 방위도랑 공기압, 운전자 주의 수준, 주행 정보, 이거밖에 안 나오네요. 이것도 뭐 아무래도 옵션별로 좀 차등을 두는지.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이제 저걸 뭐 보고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터치 감이 굉장히 좋아요. 뭐 슉슉 잘 넘어가고, 터치 반응 속도도 그렇고 굉장히 뭐 잘 되고 있고요. 설정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 설정을 어디서 봐야 될까요? 디스플레이 있네. 이런 거는 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일반 소프트웨어 정보 업데이트. 요즘 이게 예전처럼 막 뭐 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으로도 바로 차에 있으면은 얘가 알아서 뭐 업데이트 한다 그러더라고요. 날짜, 시간, 언어, 키보드, 단위 설정, 동작, 초기화는 하면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 딱히 다른 걸 볼 수 있는 건 없네요. 클러스터, 화면 밝기, 테마, 이거는 뭐 딱히 뭐 아닌 것 같고, 공조, 시트, 글쎄요, 뭐 특별한 거는 없네요. 클러스터에서 이걸 뭐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막 클러스터를 막 뭐 이거를 두 개를 서로 바꾼다든지 뭐 한다든지 그런 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높은 등급이라든가 그런 차는 될 것 같은데 여튼 얘도 안 되네요. 아무래도 뭐 유튜브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이나 기자분들이 받는 풀옵션 차량은 조금 달라가지고 안 되는 걸 수도 있고요. 뭐 이게 이런 게 보여주는 게 적은 것도 그렇고, 저는 좀 깡통차에서 옵션 한두 개 들어간 거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풀옵션이랑은 차이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별로 볼 거는 없네요. 그리고 이제 화장등 들어오고요. 이게 예전처럼 뭐 여기 다른 차는 뭐 소렌토만 해도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거 닫으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닫히게 돼 있었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네요. 그냥 이런 식으로 릴레이식으로 돼 있어요. 이거 뭐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고, 차라리 저는 이제 그 버튼식으로 있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이거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는 해요. 아무래도 좀 더 비싸 보인다고. 여튼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여튼 이 차에는 일단 릴레이식으로 자동으로 연동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특별한 거는 더 이상 없고요. 슬슬 주행을 한번 해볼게요. 본격적인 주행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 주행 시작에 앞서서 일단 가속을 한번 먼저 좀 해볼게요. 자, 2.5 가솔린 자연흡기, 거기 198마력, 200마력이 조금 안 되는 198마력의 토크는 25.3kg 포스미터 나오는 차거든요. 그걸 감안하면은 그냥 가속력 자체는 평범합니다. 이전에 어떻게 보면은 3.0 가스차 있잖아요. 막 LPI 그랜저 이런 차들이랑 그렇게 크게 막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당시에 이제 230마력인가? 그럴 거거든요. 아마 LPI 저기가 3.0이 그 차랑 가속력 자체는 체감상으로는 상당히 비슷합니다. 막 뭐 느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엄청 뭐 빠르다라고 얘기할 것도 아니고, 아마 이게 3.5 같은 경우에는 딱 300마력이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면은 아무래도 좀 가속력이 조금 더 많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2.5 가솔린도 그렇게 막 부족한 가속력은 절대 아닙니다. 가속력 넉넉해요. 괜찮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즘 차들이 전체적으로 뭐 상향 평준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감안하면은 괜찮은데, 아무래도 절대 수치 자체로 비교를 하자 보면 그렇게 막 훌륭하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냥 준수하다 그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지턱을 좀 넘어가 보면요, 30km 정도로 넘고 있는데, 뭐 현대차 그것도 준대형급 세단이다 보니까 뭐 방지턱 넘어가는 것도 썩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뭐 좋은 승차감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이 차가 지금 31,580km를 탄 차거든요. 한 뭐 50km 정도는 제가 탔을 테니까 31,530 정도 탄 채로 이제 제가 빌렸는데 상태가 썩 그렇게 좋은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외관을 봐도 막 앞범퍼 같은데 긁혀 있고 막 뒤에 문 같은데 조금 긁혀 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좀 험하게 탄 차 같기도 하고, 이게 뭐 3만 몇 킬로를 타면서 엔진 오일을 몇 번씩 뭐 제각제각 잘 갈아줬을지도 사실 의문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오면서 이제 뭐 동부간선이랑 북부간선 같은 걸 조금 타고 이제 이쪽 넘어오는, 이게 무슨 도로더라? 견축로든가? 여튼 뭐 이쪽 길을 넘어오면서 좀 많이 밟아봤어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좀 적당히 밟아보기도 하고 그러고 왔는데 썩 차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고속에서의 밸런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사실 제 체감상. 아무래도 이거는 이 차만 그럴 수 있다는 그걸 감안해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차가 다 이렇게 막 고속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게 뭐 썩 안 좋은 수준은 아닐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차를 좀 험하게 굴린 사람이 몇 명이 있어가지고 약간 좀 상태가 완전히 멀쩡한 상태는 아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그린카로 K8 2.5 가솔린 자연흡기 모델 시승을 해보고 있고요. 대원을 대충 한번 보면요, 전장이 꽤 길어졌어요. 5m가 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랜저가 지금 5m가 채 안 되는데 이 차가 지금 5m가 조금 넘어가지고 5015mm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 스트림 2.5 가솔린 직분사 해가지고, 뭐 말이 스마트 스트림인지 사실 이거 세타 엔진이에요. 세타 엔진에서 이제 예전까지는 세타 2로 쓰다가 이제 이번에 스마트 스트림으로 이름이 붙은 게 세타 3. 이제 2리터급에서는 세타 엔진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세타 3 엔진으로 개량된 엔진이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어쨌거나 배기량은 2.5 2497cc 정확히는, 거기에 이제 마력은 198마력에 토크가 25.3kg/m 나오고 있는 그런 엔진입니다. 연비 효율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둔 그런 엔진이고요. 그래서 연비도 사실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아요. 도심 연비가 10.3km, 도심인데도 10.3이 나오고요. 고속 연비는 15km까지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복합 연비가 12km 나오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공차 중량은 1.54톤, 그러니까 뭐 1540kg에 연료 탱크는 60L네요. 그렇게 보면 되고, 이게 이 차 같은 경우는 가장 등급이 낮다 보니까 휠도 이제 17인치 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휠 타이어 사이즈도 보자면은 둘드로에 55 그리고 17인치 그렇게 들어가 있고, 아까 봤을 때 타이어 같은 경우는 넥센에 AU7이 껴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맞나 모르겠어요. AU7이면은 사실 넥센 세단 타이어 중에서는 나름 프리미엄 라인업에 들어가 있는 타이어이기는 한데, 이게 지금 출고 타이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통 차가 뭐 3만 킬로 정도 타면은 타이어를 한 번쯤 바꿔주는 게 좋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바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바꿨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출고 타이어인지 아닌지는 제가 뭐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타이어 사이즈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이제 가속 성능 테스트 할 때 초기화를 안 해가지고 지금 이제 주행 초기화를 할 거고요. 일단은 슬슬 정속 주행으로 한 70에서 80 정도 잡아놓고 크루징을 좀 해볼게요. 이게 차가 조금 아쉬운 게, 보통 그린카는 드라이브 와이즈를 잘 넣어주는 편이기는 한데, 이게 지난번부터 이제 캐스터버부터 해가지고 캐스퍼도 그렇고 니로도 그렇고 지금 K8도 그렇고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을 안 넣어줬네요. 뭐 옵션이 들어갔으면 이게 HDA도 그냥 HDA가 아니라 HDA2가 들어가는 상당히 좀 고급 주행 보조가 들어가기 때문에 재밌는 기능이 많은데, 지금 그게 옵션이 안 들어간 차라 가지고 그냥 일반 크루즈만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아쉽네요. 대략적으로 옵션이 뭔지 한번 살펴보자면은, 일단 차 등급은 노블레스 라이트, 뭐 마리 노블레스이 사실 제일 낮은 등급이거든요. 제일 기본 등급, 기본 등급에서도 제일 기본 중에 기본 등급에서 지금 내비게이션 팩 하나만 들어간 겁니다. 내비게이션 팩이 저거예요. 일단 이거 12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는 거랑, 일단 요거 계기판 클러스터 이제 12.3인치 풀사이즈 칼라 계기판 들어가는 거랑 12.3인치 내비게이션 들어가는 거, 그거 돼 있고, 무선 업데이트 뭐 내비게이션 뭐 SD카드 빼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그런 거 말고 무선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것까지 달려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격으로 보면은 내비게이션 팩이 150만 원이에요. 내비게이션 팩이 150만 원이고 노블레스 라이트 트림 자체가 이제 기본적으로 개별 소비세 말고 일단 기본 가격으로 하면 3,340만 원이고 개별 소비세를 하면 3,279만 원이네요. 3,280만 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3,280만 원에다가 150만 원 하면은 3,430만 원 정도가 되겠네요. 3,500만 원이 조금 안 나오는 그런 가격이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성비 끝내주죠. 중형차도 아니고 지금 준대형차인데 준대형차에다가 내비게이션 하나만 넣고 3,500만 원이 조금 안 되는 이런 가격이면은 가성비 뭐 끝장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깡통이어도 이게 예지가는 ADAS 같은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첨단 운전 보조 같은 거는 이거저거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차를 제대로 누리려면 그래도 드라이브 와이즈까지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브 와이즈가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120만 원이 추가가 되고 3,600만 원 조금 넘거나 안 되는 그런 가격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뭐 HUD라든가 그런 거 하면은 뭐 하나하나 하면 할수록 더 많이 늘어나겠죠. 더 많이 늘어날 텐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가장 가성비를 고르자고 하면은 내비게이션이랑 드라이브 와이저 이거 두 개만 집어넣어서 아주 그냥 뭐 애지간한 주행 보조 같은 거 다 누리면서 내비게이션까지 누리는 그 정도면은 가성비가 가장 훌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뭐 조금 더 챙기자고 하면은 뭐 그냥 뭐 HUD 같은 거 그런 거나 넣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뒷좌석에 조금 더 중점을 줘야 할 것 같다, 뒷좌석이랑 그 조수석 쪽에 같이 조금 힘을 좀 실어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컴포트까지 넣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그럴 바에는 뭐 등급을 하나 올리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그렇게 다 들어가면 가격이 조금 올라가죠. HUD 이게 아마 그러고 보니까 노블레스 라이트에는 안 들어갈 거예요. 이게 그냥 기본 노블레스급으로 가야 들어갈 텐데, 그러면은 가격이 조금 더 점점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차량 가격으로만 보면은 3,280만 원짜리 기본 깡통 등급의 내비게이션 팩 150만 원만 들어가서 3,430만 원 정도가 나오는 그런 차량으로 생각이 됩니다. 굳이 이거를 제가 지금은 뭐 촬영 중에 뭐 고속 주행을 한다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아까 뭐 솔직히 뭐 자랑은 아니긴 하지만은 조금 밟아본 결과로 얘기를 하면은 약간 좀 밸런스가 엉망이에요. 이게 아마 이 차를 좀 과하게 좀 격하게 탄 사람도 있을 것 같고, 모르겠어요. 이게 타이어를 한번 교체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사고가 나서 교체를 했을지 아니면 그냥 수명이 돼서 교체를 했을지 아니면 출고 타이어를 그대로 쓰고 있어서 지금 트레이드여가지고 많이 달아가지고 좀 제대로 된 성장이 안 나오고 있을지, 뭐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경우의 수는 많기 때문에 이건 제가 확신을 줄 수는 없고요. 그냥 제 나름대로의 경험만 얘기를 해보자면은 고속에서 좀 떨려요. 이게 뭐 RPM도 한 5,000rpm 이상을 밟으면 차가 막 좀 엔진에서의 떨림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속도도 한 130, 140? 이걸 좀 넘어가면 앞에서 막 그 휠 밸런스가 안 받는 차를 좀 운행할 때처럼 막 드드드드드 하면서 약간 좀 떨리는 게 좀 들어오거든요. 이 차만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요즘 현대차가 차를 그렇게 허술하게 만들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K8이 다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이 차가 조금 관리가 그렇게 돼가지고 아마 얘만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영 고속에서의 경험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좀 제대로 된 차를 탔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제가 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민트급 차를 많이 탔었잖아요. 뭐 1000km도 안 탄 차도 타고 막 몇백 킬로 안 된 차도 타고 막 그랬었는데, 유독 이번 차는 조금 운이 안 좋네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주행 중에는 꺼지는데 정차중에 이제 파킹에 들어가 있으면은 발 공간 쪽으로 운전석, 조수석 둘 다 약간 희미하게 무드등 비슷하게 이제 하얀 빛이 조금 나오네요. 주행 중에는 꺼지니까 이제 딱히 뭐 시야에 방해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서 있을 때 피단으로 들어가 있을 때 켜지는 게 조금 이뻐 보이기는 합니다. 은은하게 잘 이쁘게 들어오네요. 등화 장치는 전체적으로 다 LED입니다. 실내등도 지금 여기도 그렇고 그 뒷좌석 것도 그렇고 다 LED 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헤드라이트도 지금 LED 프로젝션 램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기본적인 하향등이 LED이기 때문에 상향등도 LED가 들어가 있고요. 하향등만 해도 사실 밝기는 괜찮아요. 뭐 LED이기 때문에 색온도도 괜찮고 밝기도 괜찮고 비춰주는 거리도 나쁘지 않고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지 상향등으로 넘어갔을 때 그렇게 막 극적으로 막 더 훨씬 멀리 잘 비춘다 그런 느낌을 받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상향등도 물론 뭐 잘 비춰주고 아무래도 이게 티는 확 나긴 나는데, 뭔가 이제 하향등 자체만으로도 좀 밝고 좀 적당히 멀리 가기 때문에 상향등이라고 막 되게 다이나믹하게 더 엄청 밝다 막 그런 느낌은 사실 잘 들지는 않아요. 물론 티는 이제 많이 나긴 납니다. 차선 유지 장치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약간 한눈 팔거나 그래도 이제 잡아주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는 잡아주긴 하는데요. 뭐 이 정도 커브는 잘 돌아주네요.
아무래도 드라이버 와이즈가 없어서 조금 더 고급진 주행 보조 시스템을 한번 경험을 못 해보는 건 좀 아쉽기는 하네요. 이게 확실히 HD2가 좀 크다던데 약간 아쉽습니다. 물론 뭐 이런 도로에서까지 HD2가 적용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이제 고속도로에서만 본격적으로 적용이 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뭐 이런 고속화도로 비슷한 간선도로 같은 데서까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연비는 상당히 괜찮아요. 지금 아까 길 중간에서 리셋을 해가지고 지금 거리로 치면은 12km 정도가 됐고 시간으로 치면 11분 정도가 되면서 약간 조금 신호 걸려가지고 가다서다 한 3번인가를 했는데 그런 거 치고는 연비가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뭐 20km 찍혀 있다가 지금 막 19.9로 내려갔는데 이 정도는 뭐 조금만 천천히 다시 가주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연비가 아닐까 싶고요. 중간 연비도 뭐 적당히 잘 나오고 있고 70km로 달리는 거 기준으로 지금 RPM을 1000 조금 넘게 쓰고 있거든요. 아주 조금 넘어가게 쓰고 있는데 이 기준으로 지금 순간 연비가 뭐 거의 25 가까이 지키고 있어요. 약간 내리막길에서는 더 올라가고 약간 오르막길에서는 좀 더 줄어들고 하면서 평균적으로 20km 정도는 지키는 것 같습니다. RPM 1100 정도 기준, 70km 기준으로. 아까 사실 처음에 탈 때 조금 느꼈던 건데요. 이게 핸들이 스티어링이 텔레스코픽도 되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도 되는데 이게 은근히 그 올라갔다 내려가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제가 이게 세단에 잘 안 맞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스티어링 포지션이 편하게 잡는 게 조금 어렵네요. 아래쪽으로는 확 꺼지는데 위쪽으로는 좀 많이 안 올라와가지고 그것도 조금 그렇고 이게 그리고 여기가 다리 공간이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센터 쪽에 있는 다리 공간이랑 오른쪽 다리랑 자꾸 부딪히는데 이게 이상하게 무릎이 아파요. 막 그렇게 엄청 튀어나와 있고 그렇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자꾸 부딪힐 때마다 은근히 막 무릎팍 쪽이 좀 아픈 게 좀 이상하다 싶네요. 이런 차가 사실 흔치 않았는데 제가 뭐 세단이랑 잘 안 맞는 거는 맞기는 해도 지난번에 이제 예전에 그 K5 탈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건 되게 여러모로 편하게 잘 탔었는데 유독 이 차가 좀 무릎도 그렇고 그 핸들 포지션도 그렇고 약간 좀 저한테는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한 게 좀 있네요. 제가 특이한 건지 뭐 차가 특이한 건지 몰라도 약간 조금 그래요. 아니 뭐 그린카 이거 기름이 반이나 남아있는데 뭐 11%밖에 없다고 페널티 들어갈 수 있다 그러네요. 뭐야 이거 기름 한번 더 주고 가죠 뭐 어떻게든 되겠지. 여기는 턱 넘는 게 조금 딱딱하네요. 턱 자체 디자인이 그래가지고 여기는. 그리고 살짝 토막 상식을 하나 드리자면은 이게 주유구가 이 차에 어딘지 확인하는 방법은 물론 내려서 보는 게 제일 확실하기는 하지만은 대부분 국산차는 사실 좌측이에요. 근데 굳이 뭐 이거를 만약에 내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차 안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계기판에 보면 이제 주유구 마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 왜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해가지고 이렇게 뭐 주유건 달려 있는 게 있는데 그 주유건 마크 주유소 이제 주유기 모양에서 화살표가 달려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왼쪽에 이제 화살표가 왼쪽으로 보이게 달려 있으면은 왼쪽에 주유구가 있는 차고 그게 오른쪽에 세모가 있으면은 오른쪽에 주유구가 있는 차입니다. 이거 은근히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 우리나라 차는 대부분이 왼쪽이기 때문에 그런 걸 굳이 알 필요가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수입차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 있는 차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쉐보레차 같은 경우도 오른쪽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알아두시면은 은근히 좀 도움은 됩니다. 이게 차 안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주유구 모양의 화살표 방향으로 세모 방향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아니 기름 탱크 60리터 차이 지금 30리터 들어가고 만땅에 떴는데 뭔 기름이 없다고 이게 알림이 와요. 그린카 이거 좀 센서가 이상한가 봐요. 하필이면 이게 기름 넣고 다시 출발해가지고 아예 리셋이 됐네요. 계기판 상태가 주행 정보가 아예. 그럼 지금부터 다시 보던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일단 고속도로니까. 확실히 이게 RPM이 5000이 넘어가면은 좀 떨림이 와요. 생각보다 좀 많이 오네요, 진동이. 이게 뭐 코너링이 그렇게 나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렇다고 또 막 엄청 좋은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평범한 것 같습니다. 막 엄청 코너를 잘 돌아나간다거나 그런 느낌은 또 받기 조금 어렵네요. 뭐 그런 거랑 별개로 노면 소음 같은 거는 꽤 잘 걸러서 들어오고 있고요. 풍절음 같은 것도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날씨가 바람이 꽤 많이 부는 편인 날씨인데 그걸 감안하면은 사실 풍절음은 정말 잘 걸러져 들어오고 있고요.
노면 소음도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사실상 엔진음이 은근히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고, 그걸 제외하면은 다른 소음 같은 경우는 꽤 잘 걸러주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승차감도 그냥 전체적으로 적당히 단단하면서 적당히 부드럽고 그렇습니다. 세팅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꽤 잘한 세팅이네요. 지난번에 이제 소렌토 가솔린 터보 탔을 때 막 서스펜션 세팅 참 잘했다고 했었는데, 그거랑 조금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잘한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코너링 할 때 그렇게 좋은 느낌을 받진 않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승차감이 부들부들해요. 부드럽고 타는데 막 그 불쾌감도 별로 없이 약간 좀 부드러운 승차감에 중점을 둔 것 같은 그런 쪽에 더 가까운 승차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약간 좀 막 하드한 것보다도 조금은 소프트하게 편안하게 탈 수 있게 그렇게 좀 세팅이 된 것 같아요. 네, 뭐 코너링도 뭐 그렇다고 막 엄청 불안하고 그러진 않고요. 생각보다 뭐 안정적으로 잘 돌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까 이제 언급을 못했는데, 다이얼 기어다 보니까 핸들 뒤에 이제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어요. 패들 시프트도 촉감은 뭐 괜찮고요. 이게 8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8단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매뉴얼 모드는 그냥 뭐 누르면은 자동으로 매뉴얼 모드로 넘어가는 것 같고요. 반응이 엄청 막 즉각적이지는 않습니다. 한 1, 2초 정도 딜레이가 조금은 있는 편이에요. 오른쪽으로 꾹 누르고 있으면 다시 드라이브 모드로 넘어가게 되고요. 왼쪽으로 하면은 뭐 한 단 한 단씩만 내려가는 그런 식의 패들 시프트 조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포장을 새로 했는데도 도로가 좀 개판이거든요. 그냥 뭐 덜컹덜컹 하는 그런 도로인데, 지난번에 니로로도 갔죠. 똑같은 길이었는데, 그래도 뭐 포장은 새로 해놓긴 했는데, 그쵸, 이거죠. 이렇게 길이 좀 개판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도 승차감이 꽤 괜찮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노면이 영 고르지 않은 길인데도 잘 골라주고, 승차감 잘 걸러주고, 썩 괜찮네요. 승차감은. 정차 공회전 때에도 그냥 뭐 이 정도면 시동은 걸려 있구나 정도가 느껴질 정도의 진동 정도만 좀 들어오고요. 소음 진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일단 공회전 시 밖에 있을 때는 은근히 소리가 좀 나는데, 안에 있을 때는 꽤 그래도 조용합니다. 공주장치 돌아가는 소리랑 그 통풍 시트 돌아가는 소리만 조금 크게 나고, 엔진 소음 자체는 그렇게 막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요. 떨림 정도만, 진동 정도만 아주 약간 시동이 켜져 있는 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만 조금 들어오네요.
예, 지금 이렇게 그린카로 K8, 기아의 K8 가장 낮은 등급 차량을 한번 타봤고요. 지금 아까 주유소를 갔다 오느라고 거리가 지금 리셋돼 가지고 총 21.3km 달렸다가 나와 있네요. 연비는 지금 11.6km 찍혔는데 이게 은근히 뭐 시내로 들어오면서 차가 막 정체되고 뭐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신호 때문에 신호에 걸려가지고 막 가다서다 한 게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연비가 좀 확 줄어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까 한창 그 출발해가지고 간선도로 달릴 때만 해도 거의 20km 가까이 나왔거든요. 뭐 줄어들고 나서던 18.8인가 그렇게까지 나왔었는데 휴게소 들어가고 나오고부터 바로 고속도로 진출로로 나와서 뭐 신호 좀 몇 번 받고 계속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연비가 지금 확 줄어든 거고요. 도심 연비도 뭐 10.5km, 10.3km로 나와 있는 거 보면은 그거 감안하면 그래도 이 정도 연비면 꽤 준수하게 나왔어요. 뭐 2.5 가솔린이 그렇게 막 성능보다는 이제 효율성에 더 중점을 준 엔진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걸 감안하면은 사실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확실히 버튼기어보다는 전 다이얼기어가 훨씬 직관적이고 편한 것 같아요. 버튼기어는 아까 뭐 주차할 때 막 지난번에 막 엄청 뭐 여기 보고 저기 보고 하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다이얼기어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직관적으로 한번 탁 하고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되니까 저는 확실히 현대식 버튼기어보다는 기아식 다이얼기어가 훨씬 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K8 다 타봤는데 전체적으로 완성도는 꽤 괜찮아요. 이 차가 뭐 제가 고속으로 달릴 때 영 불안불안하다고는 했었는데 막 떨림도 들어오고 그거는 아무래도 이 차만의 문제일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고 그거를 제외한 부분에 있어서는 꽤 괜찮습니다. 승차감도 썩 좋고요. 그리고 이제 서스펜션 세팅 자체도 이전에 그 소렌토처럼 딱 중간 밸런스에서 조금 더 승차감 쪽으로 더 치우치게 약간만 그쪽으로 더 가게 조금 신경을 써서 한 티가 좀 나고요. 이래저래 좀 잘 만들었네요. 물론 이제 딱 이 차량 기준이기는 하지만은 가격도 그렇게 나쁘진 않죠. 내비게이션 하나만 들어가서 다른 할인 같은 거 뭐 안 들어가고 내비게이션 하나만 추가하고 가솔린 2.5 제일 저렴한 거 기준으로 3,400만원 그 정도 나오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차값 자체가 그렇게 비싼 차가 아니라서 의외로 지금 준대형급 치고는 가성비가 되게 괜찮아요. 뭐 소나타도 사실 옵션 뭐 조금만 넣으면 3천만원이 뭐예요. 뭐 4천만원도 바라보고 뭐 그러는데 그걸 감안하면은 지금 뭐 딱히 그렇게 가성비가 나쁘다는 느낌은 안 들고 이게 진짜 뭐만 하면은 소나타급이 진짜 잘 안 팔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걸 사느니 지금 그랜저 르블랑이죠. 지금 뭐 가장 가성비가 좋다는 그랜저 르블랑이나 아니면 진짜 그냥 K8로 넘어오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중형에서 준대형 넘어가는 게 그렇게까지 막 체감 차이가 준중형에서 이제 아반떼급에서 소나타급으로 넘어가는 것만큼 크지는 않다고는 해도 어쨌거나 급 차이가 느껴지기는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은 그 가격 차이로 한 급 올라오는 게 오히려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잘 짜놨어요, 가격 정책을. 그렇게 막 고민 많이 되게끔 잘 짜놓은 것 같고 차도 확실히 좀 괜찮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그냥 K5 쪽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 게 영 이 차는 좀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차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저랑 안 맞아요. 이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뭐 무릎 쪽, 요 안쪽 요쪽이 지금 저 센터 그쪽이랑 부딪히는 것도 좀 이상하게 좀 되게 아프게 부딪히고 있고 이 스티어링 하는 것도 요것도 지금 높낮이 조절도 좀 분명히 잘 되는데 텔레스코픽도 되고 위아래도 되는데 유독 저랑 좀 안 맞네요. 이게 위로 조금 더 올라가면 잘 맞을 것 같은데 유독 이상하게 저랑 잘 안 맞습니다. 이게 스티어링 위치도 그렇고 이 무릎 공간 요것도 그렇고 저랑은 좀 이상하게 안 맞네요. 안 맞을 이유가 없는데 암만 제가 세단을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여튼 이게 조금 이상하기는 해요. 그거 말고는 차는 꽤 괜찮습니다. 가성비도 그렇게 나쁘진 않고 괜찮고요. 나름대로 꽤 만족스럽네요. 아무래도 차가 상태가 상태다 보니까 고속 그거는 조금 뭔가 좀 걸리긴 하는데 어쨌거나 그건 차 잘못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꽤 괜찮게 탄 것 같습니다. 재밌거나 뭐 그렇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긴 한데 굉장히 좀 편안하게 그렇게 잘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옵션 사양도 뭐 깡통임에도 불구하고 뭐 어지간한 거는 다 있고 뭐 약간 좀 모자라다 싶으면은 한 등급을 올리든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그 필요한 뒷좌석 옵션 이런 거 한두 개만 더 넣어주면 되니까 나름대로 4천만원 언더에서는 꽤 가성비 있게 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 자체는 그래도 꽤 괜찮네요. 물론 뭐 제가 세단을 살 일은 없을 것 같긴 하지만 완성도 자체는 꽤 괜찮다는 평가를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그린카 쪽에서 빌릴 만한 차는 내연기관은 더 이상 없을 것 같아요. 뭐 카니발 이번에 6세대가 들어오기는 했는데 KA4죠.
이게 과연 남양주나 의정부나 이런 쪽으로 들어올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도 한참 서쪽에만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그쪽까지는 도저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카니발은 이쪽까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그거는 포기한다고 하면은 내연기관은 이제 이걸로 마지막일 것 같고, 아무래도 뭐 아이오닉 5나 EV6 같은 걸로 전기차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저로서는 처음 타보는 전기차가 될 것 같은데 언제가 될지 몰라도 그렇게 먼 얘기는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최대한 어떻게 빨리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K8은 여기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